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는 말들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결혼이 큰일이 아니겠냐마는 저에게는 결혼이 저의 30여 년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전환점이 되었던 건 바로 이혼이었고요. 운명 같은 인연일 줄 알았던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악연이었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저의 안목도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1년의 연애와 그리고 딱 2년을 채운 결혼 생활을 끝내며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다름 아닌 통쾌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마치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 어울리지 않은 생활을 해야 했던 것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전 남편을 만나며 내내 느꼈던 그 모든 불편함과 괴로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혼을 하기까지 그 인간과 시댁 식구들이 벌여온 온갖 만행과 기행에서도 탈출하게 됐다는 후련함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기막힌 일들을 대나무 숲에 토로하는 심정으로 오늘은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 보고 싶네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 전 남편도 처음부터 몹쓸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다만 결혼 전에는 의도적으로 본인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다는 게 문제였죠. 어쨌거나 남편과 저는 겹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동기였고 남편에게는 회사 동기가 되는 고소현이라는 친구였죠. 저희는 처음에는 소연이의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서로의 얼굴을 가끔씩 보고는 했습니다. 저는 제 SNS에 게시물만 열심히 올리는 편이지 솔직히 친구의 피드는 잘 확인은 하는 편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연이의 계정에 이래저래 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바로 근처 동네에 살아서 자주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는 했었거든요. 덕분에 남편은 소연이의 게시물에 항상 함께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먼저 조른 것도 본인이었고요. 두 사람 다 인사해. 이쪽은 내 동기 강훈 오빠, 그리고 이쪽은 내 베스트 프렌드 진이. 안녕하세요. 김강훈이라고 합니다.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배워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은 느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진이라고 합니다. 소연이한테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와,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평소에 쌓았던 업보가 걱정되기 시작하나 보지? 너 아직도 안 갔어?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다. 와, 이거 봐. 이러니까 내가 좋은 소리가 나오냐고. 제 앞에서 장난처럼 투닥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사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에서 셋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2차에서는 소연이가 빠진 자리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죠. 커피 한 잔씩 들고 한강공원을 걸으면서요. 그날은 날씨가 무척이나 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만 남게 된 자리여서 그런지 아니면 초면의 어색함과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속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각자 살아온 이야기와 서로의 관심사, 회사 일과 최근의 취미 같은 것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죠.
어쨌거나 첫 만남에서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짧은 주기로 만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본인이 3주간의 해외 출장이 있어서 마음이 급했다며 겸연쩍게 웃더라고요. 그때 어렴풋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는지 그날 데이트를 마치며 그는 저에게 만나보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답변은 돌아온 후에 줘도 괜찮다고 하면서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3주간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한국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자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사귀자고요. 그 후로 1년간 이어진 연애는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모로 성향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무난하고 평범하게 자라온 가정 환경과 화목한 식구들, 적당히 비슷한 경제적 수준, 그리고 유난스럽지 않고 소탈한 성격까지도요. 거기다 어지간한 부분은 그 사람이 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라 딱히 싸울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다퉈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을 다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다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저 우리는 싸울 일이 없으니 오히려 맨날 싸우는 것보다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딱 한 번이라도 크게 부딪혀 봐야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방식, 화를 내는 지점, 화를 낸 이후의 대처 방법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상태로 결혼 단계에 들어서고야 말았죠. 그게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보, 내일 점심 때 우리 부부 동반 모임 있는 거 안 잊었지? 아, 그게 내일이었어? 뭐야, 그새 까먹고 있었어? 내가 이틀 전에도 말했었잖아, 내일이라고. 아, 어떡하지? 나 친구들이랑 내일 현수네 돌잔치 가기로 했는데. 뭐?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나는 당신이 귀찮을까 봐 그냥 혼자 잠깐 다녀오려고 한 거지. 친구들도 다들 와이프 없이 혼자 간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은 못 간다는 거야, 지금? 간 김에 친구놈들도 다 같이 보기로 해서. 진짜 미안해. 어쩌지? 이번만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제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이후로는 벌써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번에도 설마 싶은 마음에 벌써 2번을 상기시켜 주었던 약속이었는데 또 이런 반응일 줄은 저도 몰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자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결혼한 이후로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부부 동반 모임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진저리를 치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유야 뻔했습니다. 귀찮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집돌이 성향이라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해야 하는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죠. 다 저의 착각이었지만요. 뭐 본인이 저렇게 싫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것 때문에 번번이 약속을 해두었던 저의 인간관계가 박살이 나는 것은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다음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회사 연말 파티인 거 알지? 부부 동반 행사니까 그날은 꼭 시간 비워놔?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미안한데 나 그날 시간 안 돼.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나도 알지. 근데 딱 하루만 시간 좀 비워줘. 많이도 아니고 몇 시간이잖아, 어? 유치하게 이전의 일로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모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회사에서 추진하는 새해 프로모션 시작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서의 개발자들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부 비상이 걸렸고요. 때문에 저 역시 벌써 2주일이 넘도록 야근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황금 같은 주말도 반납해가면서 재택으로라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안 돼. 나 그날도 야근해야 한다고. 부서장이까지 남아서 야근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진다고 해? 아니, 그 회사는 뭐 당신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된대? 어떻게 잠깐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켜? 그것도 연말에. 왜 이렇게 워라밸이 극악이야? 복지가 어쩌니, 퇴근하는 삶이 어쩌니, 회사 기조인 것처럼 TV에 나와서는 잘만 떠들어대더니. 아, 몰라. 나도 머리 아파. 그래도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많이 힘들면 잠깐 인사만 하고 가도 돼.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자고 할 때는 피곤하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빠지더니 회사 부부 동반 모임처럼 본인이 필요한 일에는 무조건 저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게요. 누가 봐도 속 보이는 짓이었죠. 그래도 짜증이 나는 걸 참고 저는 최대한 남편이 원하는 모임에는 따라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은 저도 정말 시간을 뺄 여력이 없어서 불가능했지만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제가 가자고 하는 곳은 다 따라 나서던 남자였는데 그때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아닌 척 연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결혼 후에 성격이 변한 건지 이제는 저도 정말 궁금해질 지경이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이기적으로 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아무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부서 특성상 성과급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 연봉은 괜찮게 받은 편이었죠. 누구 하나가 크게 기울지 않게 저도 남편도 모두 돈은 잘 벌고 있었으니 적어도 이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소비관념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결혼할 때 반반 결혼하자고 말을 했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수입도 각자 관리하자고 하길래 오케이 했었고요. 아이가 생긴다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각자 버는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공동 경비만 내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돈을 어떻게 쓰든 공동생활비와 공동으로 들어가는 적금을 제외하면 터치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걸 은근슬쩍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꼭 옆에 와서 한마디씩 하면서 사람을 긁는 식이었습니다.
헤드셋을 또 사게? 전에 쓰던 거 아직 멀쩡하잖아. 멀쩡하기는 왼쪽 귀 부분 이어패드 가죽이 다 떨어져서 가루가 날릴 지경인데 지금.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도 자꾸 됐다 안 됐다 해. 아무래도 고장인 것 같아. 그래? 그럼 이어패드만 교체하고 기기는 고쳐서 쓰는 건 어때? 그거 교체하고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들든지 비슷하게 들어. 그럴 거면 그냥 새 것 하나 사는 게 낫지. 벌써 몇 년이나 쓴 거라서 바꿀 때도 됐어. 근데 또 이 브랜드로 사게? 지금처럼 몇 년 쓰지도 못하는데 주기적으로 새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아? 요즘 찾아보니까 중국 브랜드 중에 가성비 좋은 모델도 많던데 내가 하나 추천해 줄까?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는 바로 저놈의 가성비였습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죠. 제가 뭘 사려고 검색을 하고 있을 때마다 옆에 와서는 그게 꼭 필요하냐, 쓸데없는 소비인 것 같다, 새로 사려는 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등등의 잔소리를 해대고는 했거든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뭘 사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잘 샀다거나 예쁘다는 칭찬이라도 한마디씩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니 저로서는 당혹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두 사람의 결합에 있어서 경제관념이나 소비 패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었으니까요. 진작에 이런 사람일 줄 알았더라면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해 봤을 거예요. 거기에다 그동안은 몰랐었던 심각한 위생관념이나 생활 패턴도 저를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깔끔을 떤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고 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요. 깜짝 놀라 이유를 들어보니 구구절절 기가 막혔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눕지 마라. 양말은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지 마라. 외출하고 왔으면 자기 전에라도 꼭 양치하고 샤워해라. 음식은 통째로 집어들고 먹지 말고 다른 용기에 덜어서 먹고 음료 페트병에 입 대고 마시지 마라. 쓰고 난 휴지도 좀 쓰레기통에 바로바로 넣어라. 이게 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신을 너무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저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관념 아닌가요? 혼자 산다면 어떻게 살든 본인 마음이겠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데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심지어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뀐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말이나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일 끼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눕고 피곤하다며 씻지도 않고 눕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저도 남편도 모두 본가에 살고 있었던 터라 서로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더럽고 돈 문제로 쪼잔하게 굴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정말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특별히 싸움을 하거나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부터 시작해서 생활 패턴까지 대부분의 것들이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도 이혼하기에는 조금 사소한 이유 같았죠. 고민 끝에 결혼을 한 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남들도 다들 그러고 산다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는 명언을 남기면서요. 정말 그런 걸까? 이 정도는 다들 감수하고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2세 계획으로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여유롭게 쉬고 있던 어느 주말,
우리 부부는 집 근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주말이라서 마트에 사람이 엄청 많았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는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트에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거나 아기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옆에 있던 아기 너무 귀엽지 않았어? 어? 무슨 아기 말하는 거야? 왜 우리 시리얼 살 때 옆에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 말이야. 강아지 인형이랑 같이 누워서. 아, 기억나. 그 아기 진짜 귀엽더라. 마트에서 자는 걸 보니 순아기도 엄청 순한 것 같던데? 제가 기억이 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자 남편은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지 순간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치? 당신도 그런 아기 하나 낳고 싶지 않아? 우리도 이제 아기 가질까?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기는. 결혼했으면 아기 낳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슬슬 2세 계획할 때도 됐잖아. 처음에는 평소에 흔히 하던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돌아보니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덩달아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기 생각은 없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안 바쁠 때가 없으니까 그렇지. 며칠 전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너희는 왜 임신 소식이 없냐고 물으시더라. 손주 기다리시는 눈치던데. 안 그래도 나도 요즘 길에 지나가는 아기들도 다 너무 예뻐 보이던데.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얼른 아기 가지자. 그 문제는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합의를 봤던 얘기였잖아. 아기는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가지고 싶다면 나중에 나 진급하고 나서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요즘 같은 세상에 2세 계획도 없이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이미 결혼 전에 2세에 관한 모든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견 차이로 인해 생길 추후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연애를 할 때부터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은 딩크족이었습니다. 아이가 싫은 건 아니었고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고 케어할 자신이 없었죠. 딱히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에 제 대답을 들은 남편은 떨떠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아이를 원하는 거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남편은 자기는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저와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지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대답은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다투는 부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말 아이가 없어도 괜찮겠느냐고요. 처음처럼 괜찮다는 대답을 똑같이 들은 후에야 저는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마 2년쯤 후면 제가 진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여전히 당신이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때 다시 의논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한 발 양보했으니 저도 남편을 위해 한 발 양보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정리되었어요. 아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2세 이야기를 꺼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딱딱 계획대로만 돼. 그리고 미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서로가 같이 융통성 있게 조율도 하고 맞춰가는 거지. 그건 간단한 문제에서나 그렇지. 당신은 그저 아기 낳자고만 하면 끝날 일이지만 임신도 출산도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휴직해서 커리어에 문제 생기는 것도 전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내 의견을 당신이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아기 낳는 문제를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생각해? 손주 기다리는 시어머니 생각은 안 해? 당신 뜻대로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금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한 거야? 진짜 기가 막힌다. 분명히 내가 2세 계획은 몇 번을 물었었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라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냉전 상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이 문제만큼은 저도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시댁에서 손주를 기다린다는 식의 핑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도 아이를 기다리는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아이 계획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시댁에도 알린 상태라 새삼스럽게 이제와 이러실 리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달이 지나 회사에서는 진급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제가 진급에 밀렸더라고요. 분명히 다음 진급 대상자는 저라고 저뿐만 아니라 팀장도 넌지시 저에게 흘릴 정도였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죠. 부서 내 고과 최우수자는 저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팀장님을 찾아가 면담을 청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분명히 저번에 제가 진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안해. 진희 씨가 고과도 제일 좋고 나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위에서 반대가 좀 있었어. 진희 씨는 결혼도 했으니 곧 임신해서 휴직도 할 거 아니냐고. 저 대신 진급한 동기도 기혼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안타깝지만 윗분들 결정이 그런 걸 어쩌겠어? 술 한잔하고 털어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아닙니다. 저 오늘은 먼저 돌아가 볼게요.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큰 기대를 하고 찾아갔던 것도 아니었지만요. 자리에 돌아오니 팀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몸바쳐 일한 헌신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었는지 팀장님이 장담하는데 다음 진급은 분명히 제가 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사실 누가 알겠어요? 실력으로 밀렸다면 이해나 하겠지만 유부녀의 임신을 할 거라는 이유로 밀렸다는 사실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시며 저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통화 소리를 들었는지 최근에는 말 한 번 먼저 거는 적이 없던 남편이 고개를 빼꼼 내밀더라고요. 진급 밀렸냐고 하면서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제 얼굴에 그래도 어설프게 위로를 한답시고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회사는 좀 쉬엄쉬엄 다녀.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좀 돌아가라는 하늘의 뜻 아닐까? 무슨 말이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먼저 낳고 진급하는 것도 괜찮잖아.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찰떡같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같은 날에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마시던 술이 홀딱 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찬물이라도 맞은 것처럼요. 아니,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한번 해본 소리야. 다른데 집중할 거리가 있으면 조금 덜 속상할 거 아니야. 그딴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딴 걸 위로라고 하는지. 남편은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솟구친 제 얼굴을 보고는 찔끔 놀라는 말을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음날 연차를 신청하고 이틀간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였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을 다녀온 뒤에 저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홧김에 회사를 관둔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내내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틈나는 대로 시장 트렌드와 아이템도 연구를 했고 자료도 열심히 모아왔었죠. 제가 기획하고 있던 것은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구독 서비스 어플이었습니다. 취미 클래스 구독부터 시작해서 밀키트, 비건 디저트, 건강 주스 구독 같은 먹거리 구독 서비스도 있었죠. 여기서 차츰 확장해 나갈, 추가해 나갈 아이템들도 무궁무진했습니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잘 될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회사를 관뒀다고?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내가 관두겠다고 미리 말했었잖아. 나는 그냥 해보는 말인 줄 알았지. 그걸 왜 당신 혼자서 결정해? 저는 우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회사를 관두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결혼하면 남편 믿고 다들 일을 관둔다더니 적어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다며 이제 외벌이 독박을 하게 생겼다며 본인 신세를 한탄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관두겠다고 말했고 당신도 별말 없길래 동의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진짜로 회사는 관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 구독 어플인지 뭔지 개발을 해서? 사업이 장난이야? 응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방해만 하지 말아줘.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정식으로 서비스 시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결혼한 제 대답에 남편은 더 이상 말릴 단계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는지 혀를 차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저렇게 날뛸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를 할 것이지. 정작 회사를 관둔다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반대를 했다고 해도 어쨌거나 지금 회사는 관두었을 테지만요. 그리고 저는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에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정해진 출시일을 맞추려면 할 일이 태산이었어요. 우선은 어플을 개발할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 했습니다. 제 사업을 함께 시작할 다른 개발자 동료들은 이미 구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 자리를 보러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서는 남편이 팔짱을 낀 채로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이 모시고 온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강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회사 관뒀다며? 정말 사업인지 뭔지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1초도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질문 공사를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답을 했습니다. 네, 회사는 관뒀고 사업은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사업이 장난이니? 지금까지 회사만 다녀본 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거 돈은 돈대로 들이고 말아먹으면 사람이 빚더미 앉는 건 한순간이다. 잘할 자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얘가 말이 안 통하네. 그래, 당신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사무실 구하는 것만 해도 이미 당신이 모은 돈은 다 쓴 거 아니야? 그때까지 이 광경을 보고만 있던 남편이 그제야 끼어들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에 든 사무실을 발견해서 가계약금을 넣어두고 온 상태였거든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내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잔금을 치르려면 퇴직금과 함께 그동안 모아두었던 월급을 털어야 할 게 뻔했죠. 컴퓨터와 책상 같은 장비와 비품들도 구해야 했으니까요. 당신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끝까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지? 알아서 해. 대신 내 돈 쓰기만 해봐. 시어머니까지 대동한 그날의 대화는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본인 돈을 한 푼이라도 쓰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듯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문자 폭탄을 날리시고는 했지만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라도 생각을 고쳐먹어라. 너 내 아들 돈 쓸 생각하지 마라. 네 입으로 한 약속이니 꼭 지켜라 등등이었죠. 시어머니의 문자는 대충 무시하고 저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상태로 5개월쯤 지나자 어플 개발도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의 안정성을 실감할 길이 없었는데 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월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내 밥줄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놀거나 쉬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조급하게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었죠. 지금은 아이디어 회의를 모두 끝내고 개발을 통해 기능을 구현시키는데 모두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 서로 절박한 심정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밤낮 없이 사무실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계획한 목표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정작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일은 잘 되고 있어? 아직 개발 단계지 뭐. 가만 보면 당신은 진짜 속 편한 사람이야. 남편 덕에 그 나이에 백수가 되는데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커피 마실 여유도 있잖아. 간혹 주말에 함께 집 앞 카페에 나와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본인 카드를 썼다며 오만 생색을 다 내는 남편이었어요. 네, 겨우 5,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요. 제가 백수가 됐으니 약속했던 1년의 기한 동안은 남편이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커피고 뭐고 아무것도 얻어 마시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우선 그 전에 부부 사이에 서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낸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당신 공동적금 통장이랑 카드 나한테 줘. 갑자기 그건 왜 달라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지금 적금 넣지도 않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겠어. 혹시라도 당신이 사업한답시고 그 안에 있는 돈까지 홀랑 빼다 쓰면 어떡해? 기가 막힌다 진짜. 지금 날 못 믿어서 그걸 가져가겠다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딴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도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생활비 카드는 각자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있었고 제가 장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본인이 제 카드마저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활비 지출 항목마다 일일이 이유를 물어가며 피곤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체크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건 예사였고요. 이건 뭐야? 뭘 샀는데 5만 원이나 나갔어? 그거 영수증에 있잖아. 총 금액만 있고 자세한 항목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남편은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면 제가 모아온 영수증들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색까지 칠해가며 확인을 해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옆에서요. 저는 남편의 손에 들린 영수증을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고는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양말 산 거야. 세탁세제랑 섬유 유연제도 샀고. 뭘 얼마나 비싼 걸 샀길래 이 돈이 나와? 겨우 그거 3개 샀다고 이 돈이 나왔다고? 당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기나 해? 세제 가격은 알고 나는 소리고? 그렇게 불만이면 앞으로 당신이 가서 사오든가. 그 즈음 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 달, 2달,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간섭은 더 심해져만 갔거든요. 뻔히 나가서 제가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일쑤였고요. 더 참을 수 없는 건 한마디를 해도 꽈배기처럼 비꼬는 저 말투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하며 가슴에 꾹꾹 억누르고 사는 것도 언젠가는 터져버릴 화라산처럼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를 긁는 재미에 맞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죠. 세자 가격을 내가 왜 몰라?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리고 장은 집에서 노는 당신이 봐야지. 일하느라 바쁜 내가 장까지 봐야겠어?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집에서 지금 놀아? 그렇다고 당신이 돈 벌어오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지금 생활비를 내고 있어? 적금을 내고 있어? 내 돈으로 지금 밥 먹고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눈앞이 노랗게 변할 지경이었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입을 다물자 흥미를 잃은 남편은 영수증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게임을 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다고요.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았지 단 1분 1초도 더는 저 인간이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 서류를 바로 내밀었어요. 평소처럼 장 봤으면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려던 남편은 제가 내민 서류 봉투에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눈 있으면 거기 있는 글자 보일 거 아냐. 우리 이혼해. 나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 도장은 찍었으니까 당신 도장만 찍으면 돼. 헐씨구. 이혼이 장난이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옆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들고 한 손으로는 신었던 양말을 벗으며 저에게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냐고요. 싫은 소리도 듣기 싫고 편한 일만 하고 싶은 게 네 욕심 아니냐고 오히려 조롱까지 하면서요. 남편의 반응은 제가 익히 예상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았죠. 오히려 돌이켜보면 왜 저런 인간이라는 걸 결혼 전에는 몰랐을까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한 장을 더 집어들어 남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뭐야 이건 또?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듣고 살 이유는 없어. 이혼해. 협의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거니까 이혼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 나랑 이혼하면 뭐 먹고 살려고? 너 자신 있어? 도대체 뭔 배짱이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으며 서류를 집어들다 뭔가를 확인했는지 그제서야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들어 몇 번이고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시, 백, 천. 8억? 이거 뭐야? 이 돈 뭐냐고? 뭐긴 뭐야. 이혼하고도 잘 살 내 돈이지. 이렇게 어떻게 이 큰 돈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숨길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서 나한테 돈 없다고 생활비를 뜯어갔다고? 저에게는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모르는 뜻밖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시드로 주식을 해서 대박난 돈이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8억이었고 그걸 고스란히 엄마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죠. 8억이 된 것조차도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돈은 재산 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반반 결혼하자고 해서 절반씩 정확히 반반 부담했고 내가 일 관두기 전까지도 1원도 빠짐없이 절반으로 계산해서 부담했어. 회사 관둔 뒤에 쓴 생활비랑 적금에 대해서 따지자면
이 집 구할 때 내가 미리 치렀었던 계약금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돈은 나중에 당신이 절반 준다고 해놓고서 은근슬쩍 넘어갔었잖아. 이참에 이혼하면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자. 물론 당신이 더 부담해야겠네. 제 말에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소름이 끼친다는 둥. 그동안 자기가 생계를 책임졌던 걸 생각하면 이 돈도 절반은 무조건 자기 거라는 둥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원래 저 돈을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에 남편과 돈을 합치게 된다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반반 결혼을 하고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를 하자고 말을 꺼낸 그 순간부터 이 돈은 남편에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경제권을 합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야 할 몫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에 든 돈과 이 집 전세금을 구할 때 든 돈을 정확히 절반, 2억 5천씩을 각자가 지출했거든요. 그 외에는 제 소관이 아니었죠. 다음 날 남편은 사색이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의기양양해서 어디 두고 보라며 큰 소리를 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이혼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겠죠. 제가 가진 그 8억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심지어 꽃다발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결혼기념일에도 받아보지 못한 꽃을 이제야 봤다니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어제 당신이 이혼서를 내미는 거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당신도 회사 관두고 그동안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내가 이해는 못 해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뭐 하는 거야? 여보,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원래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이렇게 많이 다투는 게 정상이래. 서로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어. 내가 앞으로는 당신 서운하지 않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나한테 잘해줄 거였으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진작에 잘해줬었어야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진짜 무슨 일이 생겨 돈을 아예 벌지 못하면 너라는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겠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지. 아, 이혼해야겠다.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가장인데 그러라고 있는 게 남편이잖아.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고 당신 인생이나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그 뒤로도 포기를 모르고 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8억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미처 몰랐었죠.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저에게 했던 폭언들과 괴롭힘을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받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드디어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이런 인간과 미래를 기대하고 어떻게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붙들고 살 궁리를 했다는 게 기가 막혔죠. 그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왜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는지. 결혼하고 인간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저랬던 인간이 결혼 전에 본색을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정했던 1년 뒤, 저와 팀원들은 계획대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원했던 대부분의 기능을 다 구현시킬 수 있었어요. 앱이 출시되었던 서비스 초반에 먼저 체험 쿠폰을 뿌렸었는데 그게 좋은 평가로 이어져서 초반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구독 서비스에 입점하기를 원하는 판매자들도 많아졌고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전화위복이라고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제 친구 소연이를 통해서 간간히 전해 듣고는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진급이 2번이나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에 요즘 술만 마시고 다닌다고 했고요. 제가 진급에 떨어졌을 때는 아마 그게 본인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겠죠? 지금쯤이면 그때의 제 심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남편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그때의 제 마음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